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여의도의 마천루들 사이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더로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역겨운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아래로 쏟아내며 참석자들의 값비싼 보석과 명품 드레스를 더욱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지만 정작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의 내면은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민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제이캐피탈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은 그에게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이런 무의미하고 가식적인 사교 모임에 참석해야만 하는 의무 또한 지게 만들었다. 그는 한 손에 최고급 샴페인이 담긴 잔을 든 채 연회장 구석진 곳에 서서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의 배경과 재산을 가늠질하는 인간 군상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으로 끊임없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거나 딸을 소개하려는 재벌가, 사모님들의 목소리는 마치 윙윙거리는 파리떼의 소음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다 흩어질 뿐이었다. 강민호의 머릿속은 온통 10년 전 그날의 기억과 아직도 찾지 못한 한 여자의 잔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눈앞에 펼쳐진 호화로운 풍경은 그저 흑백 영화의 배경처럼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 이서연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지난 10년간 강민호라는 남자를 지탱해온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동시에 그를 끝없는 불면의 밤으로 몰아넣는 고통의 근원이기도 했다. 그녀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그날 이후로 민호는 대한민국 바닥부터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악착같이 기어 올라왔지만 정작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찾고 싶은 단 한 사람은 여전히 안개 속에 려져 있었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민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수행 비서의 만류를 뒤로하고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향했다. 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우산을 씌워주려는 호텔 직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신의 검은색 세단 대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택했다. 차갑게 식어버린 비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머리를 적시고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가 젖어 들어가는 감촉을 느끼면서야 비로소 그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화려한 강남의 대로변을 지나 골목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네온 사인의 불빛은 희미해지고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민호의 황폐해진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듯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민호의 구두는 진흙탕 물에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낡은 상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는 비릿한 빗물 냄새와 섞여 어딘가 익숙하고도 그리운 매콤한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민호의 기억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행복했던 시절의 감각을 자극했다. 10년 전 가난했던 시절, 서연과 함께 나누어 먹던 떡볶이의 맛과 온기가 환영처럼 떠오르자 그는 홀린 듯이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골목 모퉁이를 돌자 낡은 천막을 친 포장마차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포장마차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에서는 붉은 앞치마를 두른 한 여자가 분주하게 철판 위에서 떡볶이를 볶고 있었는데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 그녀의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민호의 심장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낯선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포장마차에 젖은 비닐 천막을 걷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에는 몇몇 취객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고단한 하루를 달래고 있었고 매캐한 연기와 음식 냄새가 가득 차 있었지만 민호의 시선은 오직 주방 구석에서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짐작게 할 만큼 야위어 있었고 거칠어진 손마디는
쉴 새 없이 차가운 물속을 오가고 있었지만 민호는 그 뒷모습에서 지울 수 없는 익숙함을 감지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때 취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주문을 외치자 여자가 급히 몸을 돌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옆모습을 본 순간 민호의 시간은 10년 전으로 되감기며 세상이 정지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눈가에는 고단한 삶이 남긴 옅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맑고 깊은 눈동자와 입가에 머금은 특유의 선한 미소는 분명 그가 죽을 힘을 다해 찾아 헤매던 이서연 바로 그녀였다. 민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갔지만 서연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새로 들어온 손님이라 여기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어서 오세요라는 상투적인 인사를 건넸다. 그 목소리는 기억 속의 청아함 대신 쉰 듯한 거친 울림이 섞여 있었지만 그 음색마저도 민호에게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화려한 파티장이 아닌 비가 새는 낡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국물이 튄 앞치마를 두르고 취객들의 고함 소리를 견뎌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민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잔혹한 현실이었다. 그는 억지로 입을 열어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뜨겁게 막혀와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그녀가 떡볶이를 그릇에 담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이 쟁반을 들고 취객들의 테이블로 다가가자 술에 취한 남자가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희롱 섞인 농담을 던졌고 서연은 익숙한 듯 곤란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빼내려 애썼지만 남자의 손길은 더욱 집요해졌다. 그 순간 민호의 이성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고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남자의 팔을 낚아채 비틀어버리며 짐승 같은 낮은 목소리로 당장 그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다. 소란이 일자 포장마차 안의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고 값비싼 수트가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채 살기 어린 눈빛을 뿜어내는 그의 모습에 취객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쟁반을 떨어뜨렸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붉은 떡볶이 국물이 바닥에 흩뿌려지며 그녀의 낡은 신발을 적셨다.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았고 그제야 서연의 흔들리는 동공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커지며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민호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을 기억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해 숨어 지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왜 이런 곳에 있는 거냐고, 왜 나를 찾지 않았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10년 만이군 이서연이라는 차갑고도 원망 섞인 한마디뿐이었다. 서연은 민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감전된 사람처럼 온몸을 떨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하며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라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뻔한 거짓말은 민호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듯한 분노를 일으켰고 그는 그녀의 어깨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며 나를 보고 다시 말해봐 강민호를 정말 모른다고 할 수 있냐고 윽박질렀다. 서연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손님 영업 방해됩니다라며 끝까지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참지 못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때 포장마차 밖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서연을 향해 빚은 언제 갚을 거냐고 소리치며 가게 안의 집기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들의 등장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지만 민호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서연만을 응시하며
그녀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하나하나 눈에 새겨넣고 있었다. 빚쟁이들의 난동에 서연은 사색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그녀를 밀치며 위협했고 바닥에 쓰러진 서연의 모습은 민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다. 그는 천천히 서연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등 뒤로 숨긴 채 차가운 눈빛으로 빚쟁이들을 노려보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이 가게에 있는 모든 빚, 내가 갚을 테니 당장 꺼지라고 선언했다. 빚쟁이들은 민호의 기세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비웃음을 흘리며 네가 뭔데 상관이냐며 덤벼들 기세를 보였고 민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우두머리에 얼굴에 던지며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찾아오면 원금의 2배를 주겠다고 차갑게 말했다. 바닥에 떨어진 제이캐피탈 대표이사 강민호라는 명함을 확인한 사내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고 그들은 황급히 태도를 바꾸어 굽신거리며 도망치듯 포장마차를 빠져나갔다. 소란이 잦아들고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포장마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민호는 천천히 뒤를 돌아 떨고 있는 서연을 마주 보았다. 서연은 수치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민호는 그런 그녀의 턱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버린 그녀의 얼굴을 애틋하고도 원망스러운 눈길로 훑어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야? 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10년을 찾아 헤맸는데 기껏 떡볶이 장사나 하려고 사라진 거였어. 라고 비꼬는 듯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 말은 민호의 진심이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인 재회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서툰 남자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민호의 날선 말에 상처 입은 듯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당신이 알던 이서연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떡볶이 장사꾼일 뿐이에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민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감추고 있는 거대한 비밀과 고통의 무게를 짐작하게 만들었고 민호는 결코 그녀를 이대로 놓아줄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천막을 때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1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민호는 이제 다시는 그녀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젖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었다. 거칠고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을 놓치는 순간 강민호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10년 전 그녀가 사라졌을 때 느꼈던 그 절망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서연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에 데인 사람처럼 황급히 손을 빼내며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그리움보다는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의 공포와 수치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손목은 앙상하게 마르고 곳곳에 화상 자국과 베인 상처가 남아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영예였던 과거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호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이 말문보다 먼저 터져나와 거친 숨소리만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서연은 민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바닥에 엎어진 떡볶이 그릇과 깨진 접시 조각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익숙해 보여 민호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빗물과 음식물 찌꺼기로 더러워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파편을 치우는 그녀의 모습은 제이캐피탈의 대표이사로서 그가 매일 마주하는 화려한 성공의 세계와는 완벽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비참한 현실이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제발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완강하게 버티며
이건 내 일이고 내 가게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벽이 세워져 있어. 민호는 잠시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민호는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가 단순히 가난해진 현재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는데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10년 전 그날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꼴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알던 이 서연은 이미 세상에 없으니 죽은 사람 취급하고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의 말은 민호에게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내가 살아있는 한 이서연은 절대 죽을 수 없다고 마지막이 으르렁거렸다. 포장마차 밖에서는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천막을 때리고 있었고 빗물은 구멍난 천장 틈으로 새어 들어와 탁자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어긋난 운명을 조롱하는 듯한 불협화음처럼 들렸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연의 젖은 얼굴과 더러워진 손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 손길마저 거부했고 그 단호한 태도에 민호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과거의 서연은 언제나 민호의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를 지지해주던 따뜻한 존재였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감정마저 말라비틀어진 낯선 타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호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네가 아무리 밀어내도 나는 10년 전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때 가게 안쪽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정막을 깼는데 앵커는 제이캐피탈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뉴스를 듣자마자 눈빛이 흔들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민호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포착하며 혹시 빚쟁이들이 찾아온 이유가 재개발과 관련이 있냐고 물었다. 서연은 황급히 라디오를 꺼버리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민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간 사내들이 단순한 고리대금 업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조직폭력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민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실질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위치 추적을 통해 경호팀을 보내고 이 구역의 채무 관계를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통화 내용을 들은 서연은 사색이 되어 민호의 팔을 붙잡으며 제발 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민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꽉 맞잡으며 이제부터는 내 일이 곧 내 일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는 옛 연인의 눈빛이 아니라 냉철하고 계산적인 기업가 강민호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강렬한 기세에 서연은 압도당한 듯 입술만 깨물었다. 그는 엉망이 된 가게 내부를 둘러보며 이따위 곳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는 서연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서연은 있는 힘을 다해 버티며 여기는 내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내 삶의 전부라고 절규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민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서연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나한테는 이 낡은 포장마차가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말했고 그 처절한 고백은 민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민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서연은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녀의 울음소리는 지난 10년간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고 민호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맹세했다. 반드시 그녀를 이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구해내고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내 처절하게 응징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그러나 서연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듯 민호의 품에서 빠져나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녀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동정 따위는 필요 없으니 그만 가보라고 말하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고 그 뒷모습은 민호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이건 빚 갚는 데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망친 장사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연이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몸을 돌려 포장마차를 빠져나왔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시선이 못내 마음에 걸려 발걸음이 무거웠다. 비 내리는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민호는 10년 전 그녀가 좋아했던 꽃이 프리지어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쓴웃음을 지었는데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꽃이 아니라 당장의 끼니와 빚 독촉을 피할 수 있는 돈이라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골목 입구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보낸 검은색 세단과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민호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포장마차의 희미한 불빛을 응시했다. 그는 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내일 아침까지 이 골목 상권의 소유주와 서연의 채무자 명단을 완벽하게 파악해 오라고 지시하며 차문을 닫았다. 차 안의 안락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민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머릿속에서는 서연의 젖은 손과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단순히 가문의 몰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직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그 배후에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확신했다. 제이캐피탈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녀의 지난 10년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결심한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다. 한편 포장마차에 남겨진 서연은 민호가 놓고 간 수표를 멍하니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평생 떡볶이를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챙기는 대신 찢어버리려 했으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수표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자조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민호가 다시 나타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10년 만에 느껴본 그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어깨에 남아있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서연은 가게 문을 닫고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길뿐이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발걸음을 재촉하며 낡은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좁고 습한 방 한 구석에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병든 아버지가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쓰다듬으며 민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묻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 봉투를 뜯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서연의 가족이 10년 전 파산하게 된 경위와 현재 그녀를 괴롭히는 사채업자의 정체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민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배우 인물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섬뜩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그것은 민호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경멸하고 증오하는 라이벌이자 온갖 비열한 수법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박철수 은행장의 이름이었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인터폰을 눌러 당장 박철수와의 미팅을 잡으라고 지시하며 서류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졌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을 구하고 박철수를 무너뜨리겠다는 일념만이 가득 찼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며 이제 시작될 전쟁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사투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민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결연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확신에 차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의 포장마차 앞에는 민호가 보낸 사람들이 아닌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들이 또다시 나타나 가게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박철수의 사주를 받은 용역 깡패들이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숨죽여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곧 그들이 가게의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은 그녀를 가볍게 밀쳐버렸고 바닥에 넘어진 서연의 위로 그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다.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로 돌진해 들어와 깡패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고 차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넘어진 서연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깡패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지옥을 볼 준비가 되었냐고 나지막이 물었고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깡패들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민호의 등장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빛과 같았고 서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10년 전 그가 약속했던 기적을 다시 한번 믿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골목을 가득 메웠던 살벌한 기운은 강민호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반전되었는데 쇠파이프를 들고 설치던 용역 깡패들은 민호의 뒤에 도열한 경호원들의 압도적인 체격과 살기, 어린 눈빛에 기가 눌려 뒷걸음질치기 바빴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상위에 랭크된 제이캐피탈의 오너가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에 우두머리는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오해가 있었다는 둥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다가 민호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쥐새끼처럼 골목 어귀로 사라져 버렸다. 소란이 잦아든 포장마차 앞에는 다시금 적막이 찾아왔고 빗줄기만이 부서진 집기 위로 처량하게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참혹한 풍경 속에 홀로 서 있는 이서연의 모습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 핀 위태로운 들꽃 같았다. 민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그녀가 영영 부서져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에 그저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민호는 비서실장에게 눈짓하여 현장을 수습하도록 지시한 뒤 멍하니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자신의 최고급 재킷을 벗어 그녀의 젖은 어깨에 걸쳐 주었는데 온기가 닿자 서연은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현실로 돌아온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민호의 옷을 벗어 돌려주려 했지만 민호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저지하며 오늘은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으니 일단 들어가서 쉬라는 말을 남기고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경호원 2명을 가게 앞에 배치하고 돌아섰다. 서연은 멀어지는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민호 역시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백미러를 통해 그녀가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차가 출발하고 빗길을 뚫고 여의도로 향하는 동안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민호는 창밖을 응시하며 10년 전에는 힘이 없어 지키지 못했던 여자를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다. J캐피탈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표이사 집무실로 돌아온 민호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비서실장이 가져온 두툼한 보고서를 펼쳐들었는데 그 안에는 서연의 집안인 한성건설이 몰락하게 된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10년 전 한성건설은 건실한 중견 기업이었으나 무리한 리조트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나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던 곳이 바로 박철수가 지점장으로 있던 태양은행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었으며 박철수는 교묘한 계약 조항을 이용해 한성건설의 알짜배기 땅과 자산을 헐값에 가로채고 서연의 아버지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여 감옥에 보내버린 것이었다. 서류를 넘기는 민호의 손끝이 분노로 하얗게 질려갔고 마지막 장에서 박철수가 현재 그 부지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승승장구하여 태양은행의 행장 자리까지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치을 떨었다. 민호는 이제야 서연이 왜 자신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했는지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몰락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짐이 될까봐 스스로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장과 전략기획실장을 즉시 소집했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어진 긴급회의에서 박철수와 태양은행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규모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을 수립했다. 민호는 단순히 돈으로 빚을 갚아주는 것은 서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모르게 뒤에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치밀한 이중 전략을 세웠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서연의 가게가 있는 낡은 상가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라고 지시했고 건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들을 내쫓지 않고 오히려 임대료를 동결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서연이 쫓겨날 걱정 없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떡볶이 가게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평소라면 파리만 날리던 초저녁 시간부터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이 줄을 지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최고급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땀을 흘리며 떡볶이를 주문했고 맛있다며 너스레를 떨고는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사실 이들은 모두 민호가 비밀리에 보낸 J캐피탈의 직원들이었으며 민호는 부서별로 당번을 정해 서연의 매출을 올려주라는 황당하면서도 진지한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서연은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에 당황하면서도 재료가 동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자 오랜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몰래 찍어보낸 직원의 사진을 보며 민호는 집무실에서 남몰래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박철수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금융 공격을 서두르며 더욱 냉혹하게 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며칠 후 민호는 경제인 연합회가 주최하는 자선 골프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는 예상대로 박철수 행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정재계 인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민호는 일부러 박철수의 옆 타석에 자리를 잡고 연습 스윙을 하며 그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고 박철수는 새파랗게 젊은 놈이 설친다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호는 공을 강하게 타격하며 무심한 듯 던지듯 요즘 태양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위험 수위라던데 행장님께서 골프나 치고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도발했다. 박철수는 얼굴을 붉히며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냐며 언성을 높였지만 민호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10년 전 한성건설 건처럼 이번에도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계획이냐고 전곡을 찔렀다. 박철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민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귓가에 다가가 당신이 묻어버린 과거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하며 유유히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민호는 수행원도 없이 홀로 차를 몰아 서연의 포장마차를 찾았는데 비는 그쳤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마감 준비를 하고 있던 서연은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놀란 토끼 눈을 했다. 민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떡볶이 1인분만 달라고 주문했고 서연은 망설이다가 말없이 떡볶이를 접시에 담아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붉은 떡볶이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10년 전처럼 나란히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는 포크로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맛이 변하지 않았군. 옛날 학교 앞 그 집보다 훨씬 맛있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은 민호의 칭찬에 귀가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고 행주로 애꿎은 테이블만 닦으며 이런 누추한 곳에 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와서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라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투정에 담긴 미묘한 반가움을 놓치지 않았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덮으며 내가 오고 싶은 곳은 화려한 호텔 라운지가 아니라 바로 네가 있는 이곳이라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서연은 흠칫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이번에는 민호가 놓아주지 않았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이제 도망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네가 잃어버린 시간과 꿈 그리고 가족까지 내가 전부 되찾아줄게라고 약속했다. 서연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무슨 수로 그 무서운 사람들을 이겨요. 그들은 악마예요라고 속삭이며 공포에 떨었다. 민호는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욱 강한 어조로 악마를 잡으려면 더 지독한 악마가 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를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는데 그것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의 담당 의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서연은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구석으로 가서 통화를 했지만 민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와 절망적인 목소리를 통해 병원비 독촉이나 상태 악화와 같은 나쁜 소식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오늘은 이만 문을 닫아야겠다고 말하며 급히 앞치마를 벗었고 민호는 말없이 일어나 그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지만 민호는 그녀의 손이 쉴 새 없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신호대기 중에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고 민호는 뒤따라가며 병원 원장을 호출하여 서연 아버지의 상태와 미납된 병원비 내역을 보고받았다. 원장은 제이캐피탈 대표의 등장에 당황하며 깍듯하게 모셨고 민호는 그 자리에서 밀린 병원비 전액과 앞으로의 치료비 일체를 자신이 후원하는 재단을 통해 익명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오열하는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던 민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 당장 자신이 나서는 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림자처럼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서연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대기실로 나오자 민호는 자판기 커피를 뽑아 그녀에게 건네며 아버님은 괜찮으실 거야. 내가 아는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서연은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당신한테 빚지는 거 싫은데 지금은 염치불구하고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라고 힘겹게 말했다. 민호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감싸주며 우리는 빚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나눠 가진 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부드럽게 다독였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체온은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서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민호의 휴대폰으로 비서실장의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박철수가 민호의 뒷조사를 시작했으며 서연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민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그는 서연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뒤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박철수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철수가 서연을 약점으로 이용하여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을 예상하고 역으로 박철수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기 위한 특수팀을 가동했다.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J캐피탈 본사의 불빛 아래에서 민호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시작했고 이 싸움에서 패배는 곧 죽음이나 다름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가게에는 또다시 낯선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는 빚쟁이도 아니고 민호의 직원도 아닌 박철수의 비서였다. 그는 서연에게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태도로 봉투 하나를 건네며 우리 행장님께서 옛 인연을 생각해서 드리는 선물이니 거절하지 마시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10년 전 아버지가 서명했던 불공정 계약서의 사본과 함께 민호가 서연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터뜨리겠다는 협박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지만 이내 민호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봉투를 움켜쥐며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야겠다고 말했다. 민호와 서연은 한강 둔치에서 다시 만났는데 서연은 박철수가 보낸 협박 편지를 민호에게 보여주며 나 때문에 당신이 위험해지는 건 싫어요. 차라리 내가 멀리 떠날게요. 라고 이별을 고하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강물에 던져버리며 그딴 종이 조각으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 이건 오히려 기회야 놈이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증거니까라고 말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연의 양어깨를 잡고 나를 믿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아. 놈이 너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라고 단언했다. 강바람에 흩날리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민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깊고 검푸르게 일렁이고 있었다. 이제 과거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고 민호와 서연 그리고 박철수 세 사람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민호의 확신에 찬 모습에서 10년 전에 순수했던 소년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고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가올 시련을 함께 견뎌내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민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차로 이끌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그림자가 되어줄게. 그 누구도 너를 찾지 못하게. 그리고 그 누구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라고 속삭였다. J캐피탈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민호와 태양은행장 박철수가 마주 앉아 있었다. 박철수는 거만한 태도로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비열한 미소를 띠며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를 턱으로 가리켰는데 그것은 명백히 J캐피탈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득한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민호가 10년 동안 일궈온 기업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넘기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지만 민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박철수는 민호의 침묵을 비웃으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는데 그 사진 속에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 이서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박철수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낄낄거리며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첫사랑이 이런 꼴로 살고 있는 줄은 몰랐다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 여자의 포장마차는 물론이고 그녀가 숨쉬는 모든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며 박철수를 노려보았지만 지금 당장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서연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는 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들어 계약서의 서명란을 향해 가져갔다. 민호가 서명을 마치자 박철수는 만족스러운 듯 계약서를 낚아채며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은 내 손바닥 아니라며 거들먹거렸고 수행원들과 함께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박철수가 사라지자마자 민호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벽에 집어던지며 억눌렀던 분노를 토해냈고 그 소리에 놀란 비서실장이 황급히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금세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사실 이 모든 굴욕적인 상황은 박철수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그가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의 일부였다. 민호는 비서실장에게 즉시 플랜 B를 가동하라고 지시하며 박철수가 가져간 계약서가 사실은 그를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엮어 넣을 이중 장부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서연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던 중 골목 어귀에서 검은 승합차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차문이 열리며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고 서연은 뒤로 돌아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퇴로까지 막혀버린 상태였기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사내 중 한 명이 그녀의 손목을 내리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곧이어 그녀의 입을 거친 손으로 틀어막았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발버둥쳤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결국 검은 천이 머리에 씌워진 채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끌려가고 말았다. 박철수의 함정에 빠진 척 연기하며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던 민호는 비서실장으로부터 서연의 위치 신호가 끊겼다는 다급한 보고를 받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심장은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었다. 민호는 서연에게 몰래 선물했던 목걸이 펜던트 속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심어두었는데 다행히 그 신호는 아직 미약하게 남아 잡히고 있었고 그 위치는 서울 외곽의 폐공장 지대였다. 그는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질주했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체를 아슬아슬하게 제어하며 오직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도로 위를 달렸다. 폐공장에 도착한 박철수의 부하들은 서연을 낡은 의자에 묶어놓고 위협하며 민호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공장 안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으며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어 바닥에 고여 있었는데 이 음산한 풍경은 서연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다. 잠시 후 공장 문이 열리고 박철수가 느긋한 걸음으로 들어와 묶여있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10년 전에는 내 아버지가 내 발목을 잡더니 이번에는 내가 내 앞길을 막는구나라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서연은 그를 노려보며 당신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강민호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소리쳤지만 박철수는 그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민호의 차가 굉음을 내며 폐공장 마당으로 들어서자 보초를 서던 깡패들이 당황하며 무기를 꺼내 들었지만 민호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공장 입구의 셔터를 들이받으며 돌진했다. 요란한 충돌음과 함께 셔터가 찌그러지며 열렸고 자욱한 먼지 속에서 차에서 내린 민호는 피 묻은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분노와 기세는 수십 명의 깡패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고 그 누구도 섣불리 그에게 덤벼들지 못했다. 민호는 의자에 묶여있는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었고 박철수를 향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내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철수는 민호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이어 자신의 수적 우세를 믿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민호를 처리하라고 손짓했다. 수십 명의 깡패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민호에게 달려들었지만 민호는 10년 동안 거친 밑바닥 인생을 살아오며 익힌 실전 싸움 실력으로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는 날아오는 강목을 팔로 막아내며 상대의 명치를 가격하고 쇠파이프를 빼앗아 휘두르며 마치 춤을 추듯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민호의 셔츠는 찢어지고 온몸은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직 서연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서연은 피를 흘리며 싸우는 민호의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질렀고 제발 그만하라고 울부짖었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고 쓰러진 적들을 넘어 박철수가 있는 곳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 박철수는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품에서 흉기를 꺼내 서연의 목에 겨누며 다가오지 말라고 악을 썼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철수를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잔혹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그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네 목숨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바로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공장 내부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민호는 박철수와의 거래 직후 이미 경찰청장에게 박철수의 납치 및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넘겼던 것이었고 시간을 벌기 위해 직접 위험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당황한 박철수가 시선을 돌리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민호는 질풍처럼 달려들어 박철수의 팔을 걷어차 흉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흉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박철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고 민호는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짓눌렀다. 민호는 제압된 박철수를 경찰에게 넘기지 않고 주먹을 들어 올려 그를 내리치려 했지만 묶여있던 서연이 울면서 안 돼요. 민호 씨라고 외치는 소리에 멈칫하며 주먹을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떨리는 주먹을 천천히 내리며 박철수의 멱살을 잡고 넌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내가 만든 지옥에서 평생을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귓가에 속삭였다. 경찰들이 달려와 박철수와 그의 일당을 체포하는 동안 민호는 서둘러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자유가 된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민호가 단단한 팔로 그녀를 받아 안았고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 한가운데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서연은 민호의 피 묻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민호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라고 말하며 안도감에 젖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박철수는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하며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으냐며 내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민호는 서연의 귀를 막아주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고 그녀를 품에 안은 채 공장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길고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민호는 서연을 구급차에 태워보내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으며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민호를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고 오직 그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만이 남아 있었다. 민호는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게. 내가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써서라도 너를 지킬게라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당신과 함께 싸울게요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로 이어졌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박철수는 변호사를 부르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지만 이미 뉴스를 통해 그의 비리와 납치 행각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민호가 미리 언론사에 제보해둔 자료들이 일제히 터지면서 태양은행의 주가는 폭락했고 박철수를 비호하던 정치인들도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선 상태였다. 민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뉴스를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10년 전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는 이제 서연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병원 복도에서 민호를 기다리던 서연은 그가 나오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지만 민호는 씩씩하게 웃으며 걱정 마, 아직 할 일이 남았어라고 말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될 차례야 준비됐어라고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굳건한 다짐을 나누었다.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들의 맞잡은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이제 다가올 마지막 승리를 향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태양은행의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지난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고 투명하게 개어 있었지만 여의도 증권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박철수 행장은 납치 및 감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법무팀과 정계 인맥을 동원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상태였고 오늘 열릴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을 경쟁사의 악의적인 모함으로 몰아세우며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호텔 연회장에 마련된 단상 뒤에서 거울을 보며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경련이 일고 있었다. 박철수는 자신이 쌓아 올린 금자탑이 무너질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듯 중얼거렸지만 이미 제이캐피탈 강민호 대표가 확보한 증거들이 시한폭탄처럼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민호의 집무실에서는 이서연이 10년 만에 낡은 떡볶이 장사꾼의 옷을 벗어던지고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으로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민호가 직접 골라준 짙은 네이비색 수트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단정하게 감싸주면서도 예전 한성건설 영예 시절의 당당함을 되찾아주기에 충분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도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어 더 이상 약해 빠진 피해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민호는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거울 속의 서연과 시선을 맞추었고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오늘이 지나면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과거의 유령들은 사라질 것이며 세상은 다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등을 덮으며 당신 덕분에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으니 오늘 나는 내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내 10년을 위해 당당하게 저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주주총회장 안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단상에 오른 박철수는 뻔뻔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은 결백하며 제이캐피탈의 강민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태양은행을 인수하려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준비해온 조작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고 일부 주주들은 그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박철수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은 그가 얼마나 초조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박철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강민호 대표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파렴치한 기업 사냥꾼이라고 비난하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뒷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함께 강민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좌중을 압도했고 웅성거리던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민호는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의 곁에는 그동안 언론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이서연이 고개를 꼿꼿이 든 채 함께 걷고 있었다. 박철수는 서연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경호원들에게 저자들을 당장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민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 아래에 멈춰서서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높이 들어 보이며 이 안에는 박철수 행장이 10년 전 한성건설을 고의로 부도내고 자산을 빼돌린 내역과 최근 저지른 납치 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녹취록이 들어있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민호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박철수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저건 다 조작된 것이라고 발악했지만 민호는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대형 스크린에 증거 영상을 띄웠는데 그 영상에는 박철수가 부하들에게 서연을 납치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와 한성건설의 장부를 조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본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야유를 퍼부었고 박철수를 옹호하던 이사들조차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때 서연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박철수와 마주 섰는데 그녀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박철수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당신이 짓밟은 것은 단순히 회사 하나가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과 미래였으며 나는 오늘 그 죗값을 물으러 이 자리에 섰다고 일갈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성건설의 전 회장 이영석의 딸임을 밝히며 10년간 박철수의 위협 때문에 숨어 살아야 했던 비참한 세월을 고백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호소는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들은 서연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떡볶이 아줌마에서 비운의 상속녀로 돌아온 그녀의 드라마틱한 사연을 속보로 타전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박철수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고 단상에 있는 물병을 집어던지며 네가 감히 나를 망치려 드느냐고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호가 번개처럼 나타나 그의 팔을 낚아채 제 앞에 버렸다. 민호는 박철수의 귓가에 대고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니 감옥에서 평생 썩을 준비나 하라고 나지막이 경고하며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곧이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박철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그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며 고함을 질러댔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박철수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민호가 단단히 그녀를 부축해 주었고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다. 민호는 기자들을 향해 오늘부로 태양은행은 J캐피탈에 인수될 것이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모두 청산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그는 서연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이 자리에 있는 이서연 씨가 바로 한성건설의 정당한 후계자이며 앞으로 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회의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민호와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벅찬 미소를 교환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사랑의 확인이었다. 민호는 복잡한 인파를 헤치고 서연을 에스코트하여 회의장을 빠져나왔고 건물 밖에는 어느새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눈부신 태양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서연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민호는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이제 떡볶이 냄새가 아니라 향긋한 꽃내음만 맡게 해주겠다고 농담을 건넸고 서연은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당신이 끓여주는 라면이라면 평생 먹어도 좋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박철수의 구속과 강민호 대표의 영웅적인 활약, 그리고 이서연의 영화 같은 귀환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했고 주식시장에서 J캐피탈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민호는 병원에 있는 서연의 아버지를 찾아가 박철수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의식을 회복한 아버지는 민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희망을 이야기했고 병실 안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민호는 잠든 서연의 아버지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이 든 서연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평범한 행복이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임을 깨달았다. 며칠 뒤 민호는 서연을 데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제외했던 그 낡은 포장마차 거리를 다시 찾았다. 재개발이 확정되어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한 그 골목은 텅 비어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민호는 미리 준비해둔 꽃다발을 서연에게 건네며 화려한 프로포즈는 아니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며 반지를 꺼내 들었다. 그는 무릎을 꿇는 대신 서연의 눈높이에 맞춰서서 지난 10년 동안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고 앞으로의 시간은 오직 너만을 위해 살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서연은 민호가 건넨 프리지어 꽃다발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지나가는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이제 더 이상 그들 사이의 신분의 격차나 과거의 아픔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민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떡볶이 한 접시 먹으러 갈까라고 물었고 서연은 행복한 표정으로 좋아요. 사장님 오늘은 제가 쏠게요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둠이 내린 서울의 밤거리를 나란히 걸어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박철수의 몰락과 함께 태양은행의 부패는 사라졌고 한성건설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며 무엇보다 강민호와 이서연이라는 두 사람의 잃어버린 시간은 완벽하게 봉합되었다. 세상은 그들을 세기의 커플이라고 부르며 주목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서로의 곁에 머무는 소박한 일상이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눈부신 미래를 향해 함께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 길 끝에는 변치 않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이 분명했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수석에서 잠든 서연의 얼굴을 훔쳐보며 10년 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를 찾기 위해 달려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녀가 겪은 시련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이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이야기들 뿐이었고, 민호는 그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계절이 4번 바뀌는 물리적인 기간을 넘어 강민호와 이서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한 세월이었는데, 폐허가 된 한성건설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태양은행을 인수한 제이캐피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해 있었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것은 단연 이서연의 화려한 변신이었는데, 그녀는 되찾은 가문의 막대한 유산을 단순히 상속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더 메모리를 청담동 한복판에 오픈하며 요식업계의 새로운 신화로 떠올랐다. 과거 비바람이 몰아치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팔던 그녀의 손맛은 이제 미식가들의 찬사를 받는 예술로 승화되었고, 예약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문이 돌 만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된 레스토랑 주방에서 하얀 조리복을 입고 직원들을 지휘하는 서연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불안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만이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바쁜 일정을 쪼개어 거의 매일 저녁 더 메모리를 찾았는데, 그는 가장 구석진 프라이빗룸에 자리를 잡고 서연이 직접 내오는 음식을 맛보며 그녀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충실한 후원자이자 연인이었다. 오늘 그가 주문한 메뉴는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코스 요리가 아닌 메뉴판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요리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재회했던 날의 기억을 담은 매콤한 떡볶이였다. 최고급 한우와 유기농 채소를 사용해 재해석된 떡볶이는 붉은 소스 위로 금가루가 뿌려져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그 맛의 깊이는 10년 전 학교 앞 분식집에서 나누어 먹던 추억의 맛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민호는 포크로 떡을 찍어 입에 넣으며 혀끝에 감도는 알싸한 매운맛과 함께 떠오르는 지난날의 고난과 역경들을 음미했고,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서연은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주방을 정리하고 민호가 있는 룸으로 들어와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조차 민호의 눈에는 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와인 잔을 채워주며 오늘도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피로를 씻어내듯 환하게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것은 10년 전 가난했던 시절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의 행복이었다. 서연은 민호에게 한성건설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결정을 전하며, 자신은 아버지가 물려준 이름보다는 자신이 직접 일군이 주방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민호는 그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민호의 차를 타고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민호가 향하는 곳은 화려한 호텔이나 스카이라운지가 아닌 10년 전 그들이 처음 재회했던 그 낡은 골목길이었다. 재개발로 인해 주변 건물들은 모두 철거되고 거대한 펜스가 쳐져 있었지만, 민호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는 작은 공원처럼 보존되어 있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텅 빈 공터 한가운데 서서 사라진 풍경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고,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른다고 회상했다.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운명은 언제나 우리 편이었고, 비록 돌아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결국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도심의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민호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연의 앞에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백금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는 대신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당신을 10년 동안 찾아 헤맸고 떡볶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 거리에서 기적처럼 당신을 다시 만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평생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당신이 만드는 떡볶이를 매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만 달라고 진심 어린 프러포즈를 건넸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에 찬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고 그 순간 불어온 밤바람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재벌가의 호화로운 예식이 아닌 민호가 운영하는 호텔의 야외 정원에서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으로 치러졌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민호는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하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로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었다. 특히 건강을 회복한 서연의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딸의 손을 민호에게 넘겨주며 눈물을 흘렸고 민호는 장인어른의 손을 꽉 잡으며 서연을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예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는 서연이 직접 개발한 떡볶이 요리가 메인 디시로 서빙되어 하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즐거움을 선사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특별한 의미를 모두와 나누고 싶은 그들의 따뜻한 배려였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민호와 서연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출근길에는 항상 모닝 키스를 나누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만들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다. 민호는 제이캐피탈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성장했고 서연은 더 메모리의 오너 셰프로서 한식의 세계화를 이끄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언론은 그들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칭송했고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될 만큼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이었고 그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져만 갔다. 어느 늦은 밤 민호와 서연은 제이캐피탈 본사 최상층에 있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나와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호는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며 저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가 우리가 만났던 그 포장마차의 희미한 백열등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민호의 어깨에 기대어 그 작고 초라한 불빛이 있었기에 지금의 찬란한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대답하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음을 느꼈고 그 곁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준 강민호라는 남자가 서 있었다. 민호는 서연을 마주보며 당신은 나에게 있어 최고의 행운이자 기적이라고 말했고 서연은 당신은 나의 구원이자 영원한 첫사랑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지난 10년의 기다림과 앞으로 함께할 평생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민호와 이서연이라는 두 이름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 세상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사랑의 성을 쌓아 올린 것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빛나고 강물은 유유히 흐르는 그 밤, 두 사람은 깍지 낀 손을 놓지 않은 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며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남긴 채 막을 내린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피어올라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그들의 사랑은 떡볶이처럼 맵고 달콤하며 때로는 뜨거운 인생의 맛을 모두 담고 있었다. 10년을 돌아 다시 만난 그들의 인연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으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언제나 맑음일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강민호와 이서연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에 축복을 보내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친다.